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14일 풀스크린 화면 지문인식, 트리플 카메라 등 프리미엄 기능을 탑재한 중가 스마트폰 갤럭시 A50를 국내에 출시합니다. 지문인식과 트리플 카메라에 대화면을 갖추고도 50만 원 미만의 가격대를 형성해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공식 출시에 앞서 10일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합니다. 판매처는 삼성전자 홈페이지, 옥션, 위메프 11번가로 갤럭시 A50 자급제 모델 3,000대의 사전 판매를 시작합니다. 가격은 47만 3천 원입니다. 갤럭시 A50의 출시 색상으로는 코랄, 블랙, 화이트 색상으로 자급제와 이동통신 3사 모델로 공식 출시되며 삼성전자 홈페이지, 각 이동통신사의 온오프라인 매장, 전국 디지털 프라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A50는 베젤을 최소화한 대화면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게임과 영상 등의 콘텐츠 감상 시 몰입감을 한층 더했으며 A 시리즈 최초로 온스크린 지문 인식을 지원해 제품이 놓인 상태에서도 빠르고 편리한 잠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갤럭시 A50는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해 후면 123도의 8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와 25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500만 화소 심도 카메라 등 눈에 보이는 장면 그대로 사진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삼성페이 4000mAh의 대용량 배터리와 15W 급속 충전 기능도 제공합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A50 국내 출시를 기념해 오는 10일부터 트렌드 케이스 5,000원에 게시라는 제목의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다음 달 31일까지 쿠폰 증정 이벤트도 실시하는데요. 갤럭시 A50를 구매 후 개통한 고객 중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 갤럭시 프렌즈 케이스톤은 정품 원래 커버를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증정합니다. 한편 삼성은 갤럭시 폴드와 노트 10 역시 곧 출시 일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을 총괄하는 고동진 사장이 갤럭시 폴드 출시 일정을 수주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IM 부문장은 31일 기자들에게 갤럭시 폴드 출시 일정을 몇 주 안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26일 미국에서 갤럭시 폴드를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매체에게 제공한 리뷰용 제품에서 화면 결함이 발견돼 출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10일의 사전 판매로 가장 먼저 출격할 갤럭시 A50의 사전 판매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올 8월 출시가 예정된 삼성전자의 기대작 갤럭시 노트 10의 렌더링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IT 제품 분석가로 유명한 온리스크의 스티브 해머스트루퍼와 인도 IT 매체 9일 모바일이 현지 시간 6일 올 하반기 공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10의 렌더링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렌더링 이미지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화면 상단의 펀치홀 구멍이 가운데로 자리를 옮긴 점입니다. 온리스크는 갤럭시 노트 10 화면 크기를 6.3인치로 예상하며 갤럭시 노트 9보다 작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트 10의 크기는 세로 151, 가로 72, 두께 7.9mm로 카메라 부분을 포함한 두께는 8.3mm로 예상됩니다. 공개된 사진에서 갤럭시 노트 10 화면 양쪽은 곡선 엣지 형태를 가졌으며 내면 모두 얇은 베젤로 스마트폰 전면 대부분이 화면으로 이뤄진 모습입니다. 또 갤럭시 노트 10에는 디스플레이용 지문 센서, 해상도 1440대 3040 픽셀, 다이내믹 아몰레드 패널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메라는 기존 갤럭시 S10의 카메라를 계승한 트리플 카메라를 갖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온리스크는 갤럭시 노트 10에서 3.5mm 헤드폰 잭과 빅스비 버튼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개된 렌더링 사진에는 왼쪽 측면에는 전원과 볼륨 버튼이 있고 오른쪽 측면은 버튼이 없이 깨끗합니다. 이는 지난달 말 미국 IT 매체 안드로이드 폴리스가 갤럭시 노트 10에서 음량, 전원, 빅스비 버튼 같은 물리적 버튼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갤럭시 노트 10의 예상된 정보로는 외관과 탑재된 성능, 출시 시기 등이 있는데요. 먼저 추측된 외관으로는 포브스는 최근 유출된 정보들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10에서 이어폰 잭을 넣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물리 버튼을 모두 없애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내부에서 집중 실험을 거친 결과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 IT 매체 안드로폴리스도 지난 30일 헤드폰 잭이 사라질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각종 매체들은 후면 카메라 배치가 가로 형태에서 세로 배치로 바뀌고 3.5mm 이어폰 잭도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음으로 기능에 대한 추측으로는 갤럭시 노트 10은 4G와 5G 버전으로 출시되며 6인치 중후반대 대화면과 모델별 5개에서 6개의 고화소 카메라, 4500mAh 배터리, 퀄컴 스냅드래곤 855 등을 탑재할 전망입니다. 먼저 충전 성능으로는 45W급 고속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5W급 고속 충전 기능이 탑재된다면 전작인 갤럭시 노트 9의 15W급 고속 충전과 갤럭시 S10의 5G에 비해 충전 속도 측면에서 차이가 큰데요. 같은 용량의 배터리를 충전할 경우 속도가 빨라지며 충전할 때 배터리 발열이나 안정성 부문에서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장착 용량인 4500mAh 배터리의 용량은 갤럭시 S10 5G에도 탑재된 상태입니다. 또한 C넷은 디스플레이 크기는 6.66인치로 전작인 갤럭시 노트 9보다 다소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출시 시기로는 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 시리즈를 주로 2월에,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주로 8월에 선보인 바 있습니다.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에도 출시 시기를 변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고려해야 할 한 가지 변수는 갤럭시 폴드 출시 시기입니다. 지난 5월 31일 고동진 삼성전자 IM 부문장은 갤럭시 폴드 출시 일정을 몇 주 안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폴드 출시 시기는 갤럭시 노트 10의 출시 시기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준대형 세단 K7 프리미어가 기아 자동차 최초로 내장형 블랙박스 탑재 모델이 됩니다. 현대기아차 내장형 블랙박스는 지난 3월 출시된 현대차 8세대 소나타에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룸미러 뒤쪽 플라스틱 커버한 전방 카메라와 기존 주차 보조용 카메라가 동시에 구동되는 방식입니다. 이 블랙박스는 32GB 용량의 저장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애프터마켓에서 구매가 가능한 팅크웨어 등의 블랙박스 용량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내장형 eMMC 타입으로 내구성과 신뢰성이 높은 메모리를 적용해 일반 외장 카드 타입 메모리에 비해 장기간 사용해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낮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현재까지 현대기아차 내장형 블랙박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높습니다. 어두운 도로에서 자동차의 흐름을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반응과 우천시 시인성이 괜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트인 캠과 연동된 차량 카메라 발열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 룸미러와 연동되는 캐딜락 CT6 후방 카메라의 경우 잦은 사용으로 인해 발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는 앞으로 출시할 주력 차종에 내장형 블랙박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출시할 K7 프리미어 외에 현대차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기아차 K5 풀체인지 모델의 내장형 블랙박스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앞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 32GB 용량보다 높은 내장형 블랙박스 개발에도 전념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한 전장부품 전문기업과 협력해 내장형 블랙박스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 향후 확장형 메모리 탑재 유무 등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도 내보였습니다. 현재 내장형 블랙박스는 타사 자동차에도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월 차량 주변 상황의 위험 요소를 카메라를 통해 감지할 수 있는 경비 모드인 센트리 모드를 내놨고, 시트로행은 지난 4월 커넥티드캠 시트로행 내장형 블랙박스가 장착된 C5 에어크로스 SUV를 지난 4월 국내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내장형 블랙박스가 없었을 때는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블랙박스 문제로 인한 전기장치 수리나 품질 보장에 대한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내장형 블랙박스 등장으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자동차 업계의 품질 보장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팅크웨어 등의 블랙박스 제조사들도 내장형 블랙박스 시대에 맞춘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트렌드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커넥티비티와 ADAS 기술에 초점을 맞춘 제품을 내놓겠다는 전략입니다. 팅크웨어는 지난 4월 북미, 영국, 일본, 중국 등 현재 20여 개 국가에 판매된 글로벌 베스트셀러 블랙박스 F800을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F800은 LCD 화면이 없고 현대기아차 내장형 블랙박스와 비슷한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전후방 2채널 FHD, 슈퍼 나이트 비전 2.0 등 높은 영상 화질도 탑재됐고 ADAS 주행 보조 기능도 갖췄습니다. 또한 내장 와이파이와 스마트폰과 연동되면 실시간 라이브 뷰, 녹화 영상 다운로드 및 재생, 삭제 외에도 펌웨어, 안전운행 데이터 업데이트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녹화된 화면을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할 수 있는 현대기아차 내장형 블랙박스 기능과 비슷합니다. 가격은 32GB 34만 9천원, 64GB 39만 9천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ICT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가 아직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공인 전자서명을 공인인증기관이 독점하는 현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제안 이유로 들었습니다. 공인 전자서명은 현재 대정부, 공공민원 서비스와 일부 전자상거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현재 본인 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크게 공인인증기관과 통신사, 금융사, 신용평가사로 나뉩니다.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6개사는 공인인증기관이면서 본인 확인기관입니다.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 국민, 롯데, BC, 삼성, 신한하나, 현대카드, 농협은행 등 금융사도 본인 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로는 나이스, SCI, KCB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인 전자서명의 정의를 규정하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이라는 언급을 공인인증서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3에 따라 지정된 본인 확인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에 기초안으로 대체할 것을 개정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9월 공인인증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청회를 요구하면서 개정안 논의가 연기됐으며, 지난 수개월간 국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과방위 소관법 간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20년 만에 전면 폐지 추진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아직 추진 중인 상태로 탈공인 전자서명법의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시점입니다.
새로 발의된 개정안의 제한 이유인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보장은 앞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 측 개정안 취지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제공 자격을 갖는 사업자 수를 늘리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공인인증기관의 지위를 없애려는 정부 개정안과 상반됩니다. 공인인증기관의 한 관계자는 신원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본인 확인과 달리 전자서명은 사용자와 기관 사이에서 제3의 신뢰기관으로서 서명을 중개하고 이를 보증해주는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며 공인인증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것과 달리 본인 확인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하는 등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본인 확인기관이 본인 인증 서명을 제공하고자 하면 지난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니텍처럼 전자서명법상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라며 무조건적으로 본인 확인기관이 공인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를 바꾸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6일 KT가 공인인증기관 이니텍과 공인인증서 등록된 기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사의 계약에 따라 전국 10개의 KT M&S 매장에서 이니텍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7월부터는 이니텍 공인인증서 대면 접수처를 전국 KT M&S 250여 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니텍 공인인증서는 발급받은 은행, 증권사 등에서만 사용 가능한 사설 인증서와는 달리 본인 인증, 금융기관, 인터넷 서류 발급 등 모든 업무에 사용 가능한 범용 공인인증서입니다.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은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까지 총 6개며 이니텍은 지난해 6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 공인인증기관 등의 접수처에 평일 업무 시간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지만 이니텍의 경우 범용 공인인증서 접수처를 M&S 매장으로 확대해 매장이 운영되는 저녁 시간이나 토요일에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니텍 범용 공인인증서는 이니텍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KT M&S 매장을 방문하면 대면 확인 후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안치홍 KT 영업본부장은 KT는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외에도 KT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어떤 편의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이니텍과의 공인인증서 등록 대행 협업으로 더 많은 고객들이 KT M&S 매장을 방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배무건 이니텍 인증사업본부장은 KT M&S 매장까지 접수처가 확대돼 고객 편의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니텍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공인인증서를 개발해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의 불만을 초래했던 전자서명법. 앞으로의 방향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록체인을 적용해 성장이 둔화된 게임 시장을 다시 부흥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템의 희소성을 부여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는 지난 4일 저녁 서울 강남 해시드 라운지에서 NFT가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미더블을 열었습니다. 해시드의 김준태 파트너는 해시드가 게임에 집중하는 이유는 유저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게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블록체인 게임 이용자 수가 절대적인 수치로는 미미하지만 데일리 액티브 DM 유저들의 40%가 게이머라며 향후 블록체인 게임 시장의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게임에서 토큰이 활용되는 유형을 게임 이용자의 거래 수단, 게임사의 수익 창출 수단, 게임 내 요소에 유일성을 부여하는 수단, 이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어지는 얘기는 그 중에서도 토큰을 활용해 유일성을 부여하는 유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일성은 게임 캐릭터나 아이템에 부여된 희소성을 의미합니다. 김 파트너는 블록체인 게임 내 요소의 희소성을
유일하지도 않고 개수가 무한한 것, 유일하진 않지만 개수가 한정적인 것, 각각의 캐릭터와 아이템이 유일한 것,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는 이 중에서 마지막 분류, 즉 내가 갖고 있는 캐릭터, 아이템이 서버를 통틀어 하나밖에 없는 것일 때 유일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고양이 캐릭터 수집 게임인 크립토키티가 유일성을 이용한 사례입니다. 크립토키티는 NFT를 통해 유일성을 가진 고양이를 사고 팔 수 있게 했습니다. NFT란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말합니다. 게임 아이템과 같은 수집 대상에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고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합니다. 블록체인 게임 업계에서는 이 NFT가 향후 게임 시장을 살릴 열쇠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미덥에 참석한 애니모카 브랜드의 야시우 공동 창업자도 NFT를 성장이 둔화된 게임 시장을 살릴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니모카 브랜드는 세계 50대 게임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게임 시장은 포화됐다며 대부분 게임 회사를 보면 성장하고 있지만 그 추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장이 정체되는 이유로 이용자가 대부분 무료로 게임을 하며 아주 소수만이 돈을 쓴다고 했습니다. 20억 달러 규모를 달성했던 리니지가 NA 서버를 닫은 이유도 결국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임사가 운영을 중단해 게임 서버가 닫히면 이용자가 소유하고 여겼던 게임 속 재화나 자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시간과 돈을 쓰던 게이머도 떠나버립니다. 그는 게임 이용자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게임을 즐기기만 할 뿐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게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이템을 많이 수집했다 하더라도 서버가 문을 닫게 되면 그 아이템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NFT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NFT 자체는 암호화폐가 아니지만 자산은 될 수 있다며 아이템들이 NFT가 된다면 셧다운이 되더라도 아이템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아이템 자체의 희귀성을 부여하게 되면 이 자체는 유일성을 가진 독특한 자산이 되고 이걸 NFT화 시킴으로써 게임은 영원하지 않더라도 아이템은 영원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야시우는 아이템의 유일성과 진정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NFT를 통해 유료 전환율을 10%에서 20%까지 높여줄 수 있다고 본다며 이것이 바로 게임 산업을 10배 이상 키워 10조 달러 이상의 산업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5시 뉴스와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알찬 내용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반응이 센 CBC 뉴스 최서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